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말씀드린 대로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 김학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 그동안 하여튼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책도 안 쓰시고 책 얘기나 하여튼 이따가 다시 얘기해보고 내년도 올해도 뭐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 좀 어떤 키워드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뭐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연말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뭐 하이라이트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연준이 좀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년 말까지 고금리를 유지한다 그랬다가 지금 내년에 금리 한 3번 정도 인하할 거다. 네. 얘기했는데 그럼 그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금리가 빨리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내려오는 걸로 잡혔다 그러면 증시는 일단 뭐 다 반영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저는 사실 내년 시장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글로벌 하우스를 비롯해서 증권사들이 뭐 내년 시장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증시라는 거는 항상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주가 지수 중에 사실 뭐 실적보다는 어떤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술주들이 많이 이제 좀 차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되게 그 이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괜찮은 시장일 것 같고 사실 이럴 때 투자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2024년이 설렌다. 그래서 책도 주식 투자는 설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장기 채권이 좋겠죠. 그 채권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테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암호화폐 쪽에서 굉장히 수혜가 많이 될 거예요. 특히 만약에 공화당이 이긴다 그러면 암호화폐가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공화당이랑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은 암호화폐를 거의 말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증권이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간 좀 뭐 기득권이 유태인 금융자본이 기득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암호화폐가 들어오면 가장 그들이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 반대편에 이제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술주들이 좋겠죠. 근데 그 기술주가 한국이 맞냐 미국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이 신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많을 테니까 미국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한국 사람들은 되게 우리나라 주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왜 친숙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외 주식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뭐 양도세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일단 뭐 투자는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채권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사면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구입할 때 그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의 장점은 뭡니까? 많이 오른다는 거죠. 많이 올라. 업사이드. 그러니까 성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은 실적을 내고 이익을 내는 만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 중에 무너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기다릴 수 있는 주식,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골라야 하는데 원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주식들이 미국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 한국 주식이 조금 헤매는가, 왜 우리 증시가 아사리판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단 뭐 2024년 증시를 보면은 뭐 미국 대선이 있고, 이게 뭐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미국이 거의 패권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공화당이 이기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기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 그 하원 의원들이 지난 6월달에 어떤 법안 하나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결국 이제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가르는 거는 그러니까 뭐 발행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미국 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너무 규제를 심하게 안 하고 사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면 미국도 좋은 거 아니냐? 그 혁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자. 뭐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조금 이 제도권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유태인 그 금융자본에 가까우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화당이 조금 더 자유시장주의에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코인 쪽도 조금 자유롭게 더 놔둘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금융자본이 민주당에 좀 가까우니까 조금 그런 기득권을 상쇄하는 그런 쪽은 공화당이다. 예. 뭐 이런 얘기고 민주당이 되면 당연히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뭐 더 이제 가속도를 드라이브가, 밟을 가능성이 높고 공화당이 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슈엘가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이 오일 메이저라든가 뭐 국방주 뭐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되겠죠. 근데 가장 뭐 관심 있는 건 금리 인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 내년에 연말까지 3번 내릴게 25bp씩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뭐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반영된 그런 컨센서스를 보면은 전반에 3번, 후반에 3번, 6번 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예. 연말에는 한 3.75에서 4. 그 정도까지 내리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보다 더 내릴 것 같거든요. 더 내릴 것 더요? 같아요. 예, 예. 와. 그래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고금리가 인플레를 억제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억제에 핑계를 대면서 고금리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고금리 금융 비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이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플레 원인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비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고금리를 해서 수요가 억제되었다. 근데 인플레 오기 전에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제할 수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가 더 좀 진정이 돼야 그 명분이 쓰는 거니까 앞으로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일단 유가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뭐 94불대에서 80불대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제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약간 뻘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이 화석 연료와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본인은 친환경이라. 아예 돈이 셰일가스로 가지 못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설이 안 됐던 거죠. 예. 근데 오펙이 바로 그냥 감산해 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셰일도 그동안 고유가 때문에 어느 정도 증설이 이제 완성이 됐다. 특히 남미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비오펙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 막 또 증사를 해요. 브라질 같은 경우가 2029년까지 세계 4위 산유국이 되겠다. 막 이렇게 선언하니까. 가이아나 만약에- 같은 데도 뭐 큰 유전이 발견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펙이 감산을 하면 죽 써서 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먹자. 그렇죠. 맞아요. 그 오펙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결속력도 많이 약화될 것이다. 약화되고. 그리고 사실 그 인건비도 코로나 시절 때 너무 노동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내년 1월달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굉장히 임금 인상률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 그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게 지금 인플레인데 이게 갑자기 디플레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쇼크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2010년부터 19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 인플레가 얼마 정도인 줄 아세요? 평균 연평균 네. 1.7%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타겟인 2%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요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돈을 뿌려도 굉장히 좀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있었다, 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결국은 공급 사이드에서의 인플레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금리로 결국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그렇죠. 고민이 남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약간 지금 수요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혹시 그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요 인플레가 지나가면 바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그 부실 기업 부도율을 보면은 예. 역사적으로는 4.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9%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건 금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고금리를 못 견디고 허덕허덕거리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이면 5.4%까지 간대요. 무디스가. 이거 그냥 방치하면 14%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금리 내리면 아무래도 기술주가 춤을 출 테니까 증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여전히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UBS 뭐 이런 쪽에는 아니다 내년에 재미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올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에 대한 걸 이미 선반영했다. 예.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예,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고금리의 후유증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 한 5%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할 테니까, 뭐 지금 S&P 500의 PER이 한 21배까지 올라왔으면 정상권에 접어들었다. 그냥 그러네요. 내년에 이 올라오는 것만큼 한 5% 정도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인가 골드만삭스가 UBS와 함께 한 지금 내년 말 타겟 S&P 목표치 4,700으로 잡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 4,700 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가정이 뭐냐면 아마 금리 인하되는 게 되게 좀 더딜 것이다. 더딜 것이다. 그래서 사실 S&P 500의 PER의 그 밴드를 보면 지금 21배에서 25배 사이거든요. 예. 21배면 지금 하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빨리 못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냥 21배를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설령 그렇게 천천히 내려온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잡히면 주식은 그냥 25배를 치고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판단이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의 후유증 때문에 실적 개선 어렵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2023년 시작할 때도 했어요. 틀렸죠, 근데. 그렇죠. 틀린 이유가 뭐냐면 고용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그 고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디지털하고 헬스케어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제가 나오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새로 서플라이 되는 노동력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걔네들은 더 올라가겠죠. 빠르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걔네들은 무조건 시장을 선점해야 돼요. 그게 최고라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사람 뽑아가지고 먼저 이겨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 글로벌 하우스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가 침체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틀리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 시장에선 지금은 뭐 그냥 뭐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세요. 그것도 당장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국채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 하이힐드 본드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있지 않습니까? 예. 높은 금리의 채권. 예. 그걸 지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슬슬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 구하기 쉬운 분위기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안 망해요. 금리가 그래서 낮아지면 다 그런 기대가 생기면 그럼 사실 돈 구하기 쉬워지니까 예. 차라리 그냥 하이힐드 본드,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크레딧 스프레드도 같이 떨어지죠. 예. 그렇죠.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 채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기술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기대를 갖는 거는 이 기술주 중에서 지금 거의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네. 예를 들어 플럭 파워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주였었잖아요. 예. 근데 네. 자금난에 시달렸다고요. 고금리 때문에 못 견디고. 근데 걔네가 이제 하루에 뭐 주가가 40%씩 빠지고 막 그랬었죠. 예. 근데 그런 애가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생기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서. 확실히 금리가 날아도 전체적으로 훈풍은 돌겠죠. 네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미국도 지금 이제 교수님도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미국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그래서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 그게 이제 연준도 얘기하는 거고 뭐 많은 애널리스트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또 연착륙이 가능하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네네. 미국의 금리를 또 그렇게 많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이 막 금리 이렇게 많이 내려 이런 걸로 안 가고 예. 오히려 좀 애매한 연착륙에 금리도 온화하게 내리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도 온화하게 올라가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예. 지금 이제 부도 기업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기업의 체력에 예. 바닥이 보이니까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이제
뭐 저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온다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잘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는 그런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아마 해결을 할 거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저에 있는 수요를 보면 거의 디플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예.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바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쇼크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 대응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내린다 하더라도 증시는 어차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고 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증시는 역시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변곡점에서는 이제 일단 먼저 사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어떤 예. 분들은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돈이 미국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럼 한국도 괜찮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원화 보시는 가치도 올라갈 분들. 예,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흥국이 보통 더 괜찮은 거 아니야? 금리가 예, 낮은 예. 국면에서는 그런 그런 생각 많이 분들이 하죠. 많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지면 가장 좋아할 때가 기술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이야기하는 기술주들이 예. 가장 좋은 거죠. 예. 근데 한국에 그런 기술주들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문제가 뭐냐면 빚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더 스마트하게 살아요. 비용이라도 절감해야 되니까 예. 스마트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요. 그러면은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네. 극복해야 되죠. 그다음에 원자재나 뭐 에너지가 모자라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극적인 생산성 개선이 필요한 거죠. 예. 결국 신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걸 누가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기업보다 미국의 그 중심에 있는 빅텍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의 랠리가 다시 오랜 기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찾지 말고 그 중심에 있는 그 팀의 중심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 빅텍을 찾아라 이런 얘기고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채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채권 중에서 국채하지 마시고 그냥 전환사채 비롯해 가지고 좀 메자닌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하이힐드 본드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전인가 그때 뭐 대유 AP라는 전환사채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쉽게 살 수 있다고요. 예, 근데 8,9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풋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네. 상환하면 1년밖에 만기가 안 남아요. 예, 근데 8,900원에서 10,000원 가는 거잖아요. 예. 1,100원 그냥 먹는 거죠. 그러네. 시세 차익이에요. 세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장 수익률 4%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기업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네. 1년 안에 16%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은행에 예금하기는 너무나 수익률이 낮고, 예. 그러니까 주식도 보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타협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DLF, ELS, ABS 파생 상품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전환사채를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냥 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파생 상품을 엮을 수 있는 인프라도 안 됐어요. 프라임 브로커도 약간 좀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이 기관들이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ELS 해가지고 낚인 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구조도 잘 모르는 이런 파생 상품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조금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지만 짧은 만기의 채권을 사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도율이 낮아질 테니까 금리가 그렇죠.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좀 단기 채권이면 그 사이에 망할 확률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완전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어쨌든 신흥국 중심의 투자가 그동안 또 미국 달러가 워낙 높았으니까 미국 달러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퍼져나갈 거야. 한국이 그동안 되게 소외됐는데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꼭 기업의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한국이 냉정하게 기술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2010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까지 예.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세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신흥국으로 돈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2010년부터 20년까지 미국으로 돈이 간 구조적인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여전히 그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술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안 될까요? 기술주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조금 이제 그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스피의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시세 차익하고 배당 수익 두 개 합해가지고 연평균 3.6%예요. 아, 그것밖에 안 되는군요. 이런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다. 유럽의 FTSE 100, 그다음에 중국 CSI 300 하고 걔네들이 한 연 5%씩 냈었거든요. 야, 유럽보다도 안 됩니까? 한국이? 네, 유럽보다도 낮았어요. 와. 그리고 미국의 S&P 500이 11.6%로 제일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니케이 225도 9.9%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안 왜냐하면 되네. 작년- 아베노믹스가 나오면서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많은 돈들이 들어왔었죠. 예, 근데 그러니까 2010년대 한 초반까지 그 제가 활약하던 때죠. 예. 네. 그때는 이제 뉴욕이나 홍콩 쪽에 그래도 한국말하는 애널리스트는 한 명씩 뒀던 것 같아요. 기관에. 한국 그만큼- 시장을 관심을 갖고. 그렇죠. 어.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기업들이 주로 성장기나 뭐 성숙기 초기 굉장히 아주 좀 탄력적인 삼성 막 올라가고 막 그럴 그렇죠. 때. 그렇죠. 근데 참 재밌었어요. 저도 활동하기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빨리 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쇠퇴기로 많이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미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만들면 물건을 다 그냥 다 팔렸지 않습니까? 예. 수요가 좋으니까. 근데 예.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는 만들어도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잘 그 소비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이 옛날에는 그냥 그야말로 획일적이었어요. 호모지니어스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싼 중국한테 오더를 주고 그냥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예. 그 제품 안에 어떤 정보를 집어 넣어야 돼요. 예. 맞춤형으로 해야 되고 뭐 차별화된 그 무엇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 생산 기지에다가 자꾸 까기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이제는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교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었던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조로한 그러한 원인 중에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지수 안에 예. 이 지수를 아웃퍼포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야 그걸 끌어당겨서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수를.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을 언더퍼폼한다. 이거 위험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고 돈이 예.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지.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증시에서 묻고 싶은 게 예. 이 우리나라에 정말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믿고 기다릴 만한 종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니겠어요? 예. 반도체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반도체는 세계 1등 어쨌든. 예, 메모리 쪽에서 1등이죠. 예. 예, 근데 일단 이 반도체라는 게 원자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의 진입을 미국이 막아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동안 좋았었는데 지금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태도 변화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시아 너희들 잘해? 그러면 예. 이것도 한번 해봐.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 때니까 되게 너그럽게 예. 또 서로 이제 그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줬었는데 이 반도체가 되게 미래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자꾸 이제 넘겨보는 거죠. 미국은 완전히 안보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렇죠. 반도체를. 그건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재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갖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하고 그 디램 같은 게 다 중국에 있어요. 네. 그 저기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낸드는 그쪽에 중국에 있고 예. 파서 그렇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 예, 근데 특히 이제 지금은 메모리 같은 경우도 기술의 변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기술이라는 건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웨이퍼 하나당 얼마큼 미세하게 설계를 해서 이 웨이퍼 하나당 많은 칩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경제성에 관련 문제였는데 네. 그거는 이제 거의 기술이 이제 그 포화돼 있고 그렇다면서요. 이제는 후공정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칩을 잘 패키징해서 예. 기능을 올릴까 하는 건데 새로운 테크놀로지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기술을 주도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사실 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우리한테 페이버를 줄 것이냐 하는 거죠. 계속 그냥 미국 업체들을 그러니까 내재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 업체를 밀어주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떤 그런 불안 속에 있는 거고 예. 그럼 우리는 그냥 비메모리로 갈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에 이재용 회장께서 그냥 비메모리를 한다고 했죠.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이제 3년 안에 예. TSMC를 따라잡아서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넘버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예. TSMC의 점유율은 더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지, 결과적으로. 잘 문화가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다고. 하여튼 들어보면 진짜 안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춤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애석하게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TSMC의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데 비메모리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인텔이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1등은 TSMC, 2등 삼성, 3등 SMIC라고 중국 업체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인텔을 미국이 이제 당연히 밀어줄 거고 이 인텔은 이 비메모리를 설계까지 해본 애들이라고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수주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노광 장비까지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새로운 독창적인 예. 이런 생산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까지 해준다 그러면 얘네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이고 이번엔 메모리 수요를 보게 된다면은 서버나 모바일 PC 이렇게 딱 세 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모바일 PC는 이미 수요가 약간 포화된. 그러니까 약간 좀 정체된. 휴대폰 잘 안 바꾸죠. 그렇죠. PC는 뭐 이미 맛이 갔고. 예, 그러니까 휴대폰 왜 안 바꾸세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고장이 안 나 바꾸려고 그래도.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뭐 비싼 걸 한번 샀는데 구매력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오래 써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말씀하셨듯이 고장도 안 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좀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 뭐 그 새로운 콘텐츠가 뭐가 나올까? 2026년 이후에나 뭐 자동차 그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이 되면 뭐 자동차 하나당 반도체 수요가 5배나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이후죠. 이후죠. 그 중간에 과도기에는 뭐 혹시 뭐 저 AR이나 VR 같은 게 이 휴대폰으로 들어올 수는 있을까? 근데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이 통신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집어넣어도 이 서버하고 교신하는 그러한 어떤 속도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이게 해킹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안 돼서 당분간은 약간 좀 궁핍한 수요가 이런 상태인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내재화 등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일본이 사실 미국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미국 물건을 사준다 이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미국의 어떤 기술 지배력 예. 이런 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하죠. 미국의 어떤 그러한 도움 없이는 반도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미국이 우리를 여전히 밀어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석유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대신 회수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뭐 지금 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메모리 중에서 이제 뭐 미국 업체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거 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대표적인 산업이 사실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계속할지는 퀘스천이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투자를 할 때 이런 이게 성공했을 때 미래 어떤 그런 아웃컴
예. 그러니까 그 성과 예. 그리고 얘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보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비메모리가 훨씬 더 우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믿고 살 수 있는 주식은 그런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한 축이 자동차였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세계 전반적으로 PER이 5배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네요, 되게. 우리나라 현대차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그동안 기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예. 업체니까. 예. 도요다가 조금 이제 하이브리드 때문에 높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5배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역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전통 산업으로 너무 전통적인 산업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요부터 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인류가 좀 더 스마트하게 산다 그러면 굳이 어디 가서 한 대 모여서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근 안 해도 돼요. 네. 재택근무로 가면 굳이 차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는데 예. 전기가 충분하냐는 거죠. 요즘 미국의 청문회에서도 그거 얘기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자동차가 가솔린차가 다 전기로 바뀐다면 전기차로 바뀐다면 발전 용량이 2배는 돼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로만 한다 그래도 40%는 용량은 늘어야 된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전기 없다. 감당이 안 된다. 예,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에 지금 엔진이 바뀌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배터리죠. 배터리를 이제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누가 설계할 거냐. 에브리바디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가 그 차의 경쟁력을 그냥 좌우해 버리기 때문에 네. 어디다 맡길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치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불확실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PER이 5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이제는 조금 접어두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진짜 불안한 느낌이다. 예. 근데 이거는 국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옛날에 우리의 그 수출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를 예. 먹여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해외 나가서 파니까. 네. 근데 얘네는 국내용이고 자칫 국내 시장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플랫폼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원래 전통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예. 글로벌 데이터 쓴다고요. 예. 그렇죠. 근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데이터 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차이가 확 날걸요. 맞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넘사벽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대충 물어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이라는 능력. 예. 그러니까 챗GPT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압도적이죠. 그 AI를 주도하는 거는 이 빅텍이라고요. 그래서 그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도 구글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창시자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걔네들을 쫓아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주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는 가끔 이제 그 뭐 교육용 콘텐츠를 공짜로 막 주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공짜로 들어온 그 가입자들이 그대로 남아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자기 식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꾸 구글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구글이 어떤 그 비즈니스 이런 어떤 업무용 툴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G 수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따라해요. 우리도 이제 네이버 웍스 그래가지고 따라해요. 예. 근데 안 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음악 컨텐츠 뭐 바이브 같은 거를 네이버가 따라서 해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써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를 보지 누가 그걸 하냐고요. 아직 그러니까 여기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애국 진정한 애국자로 예,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일회성 이익을 빼고 보면 4%밖에 안 돼요. 구글 30%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따라하기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뭘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검색 쇼핑은 뭐 지금 수익 사업이고 네이버가 1등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네이버 쓴대요. 하지만 페이할 의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예. 그걸 활용해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페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따라하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높은 교육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출산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 가구당 자녀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인당 투자 금액이 교육 투자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 아이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저희 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스마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전교조가 예. 참교육을 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참교육인지 교육을 안 시킨 건지 어.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왜 애들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좀 서투냐. 이게 보면 일단은 관료들이 무능해요. 관료들이. 그러니까 예. 그건 정말 좀 참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 뭐 디지털을 하고 싶다, 핀테크를 하고 싶다. 그래도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없어요. 이게 시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초 과학이 미흡해요. 좋아 그러니까, 미흡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남의 걸 모방하는 어떤 엔지니어링 이런 예, 거는 예. 익숙하거든요. 예.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은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한 이유가 사실 소도 언덕이 있어서 비빈다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영역의 기술은 정부가 그 요소 기술을 연구기관을 국책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놔요. 갖다 쓰는 거죠. 네. 갖다 쓰라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관료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 투자를 잘 못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거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기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발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대는 진짜 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도전을 해서 기적을 만들었던 건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창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미국 애들보다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해요. 네. 근데 대학을 딱 가서 보면은 완전히 바뀌죠 수준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아요. 철저하게 안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음 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려운 걸 하지만 잘 이해를 대충 하죠. 모래성이 모래성. 그리고 외우죠 그냥. 예. 그러니까 다음 거 하기 싫죠.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과학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한국의 문화는 조금 위를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를 좀 쳐다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존적인 게 아닌가.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욕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건 생각해요? 대통령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냥 위를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위를 바라보는 건지. 예.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저는 까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 한국 기업 문화를 보더라도 탑다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다운입니다. 탑다운. 그러니까 이제 혁명하다 뭐 이런 어. 건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걸 만들려면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안에 주인이 있어요. 예. 내가 그걸 왜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기득권이 너무 강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관리위원회라는 게 어떤 그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서 새로운 챔피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혁신이 있는 거고 그래야 기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많이 늙는 것 같아요. 사람만 늙는 게 아니라 기업이 늙어요. 일본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임원들이 그냥 상호주 보유 같은 걸 통해서 그냥 지배구조, 자기의 어떤 기득권만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혁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보통 부사장이나 전문급들 뭐 예. 이런 분들은 그냥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상무급들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교체하는 거 보면은 기업들이 자꾸 이제 고인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좀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버티는 거다. 막 그래도 그런 약간의 위안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 그것도 아니시라니까.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이민가야 되나? 아니고 그런 문화가 이제 그 워킹했던 게 예. 1970년대 이제 정부 주도식으로 남의 것 갖다 보고 음. 한번 밀어붙이자 이런 건 예. 좋았는데 예. 이제 새로운 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그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교육부는 예. 그 여러 부서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바뀌죠. 진짜 안 네. 바뀌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한 걸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 또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실제로 뭐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더라도 왜요? 그러니까 일본도 소재 기술이 있고 아, 그렇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창의성,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거를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해서 뭔가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조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급조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그 반성도 해보고 이걸 사실 놓치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000년 역사 중에 10등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없죠. 기적을 없죠. 만들어서 10등한 건데 네. 이거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제 뼈를 깎는 문화의 교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습관의 교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예.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유, 참 교육 생각하니까 답답하네 그냥. 빨리 탈출해야 탈출해야 되나 이거 지금. 예. 바꿔야 될 게 또 있죠. 예. 지배구조. 지배구조. 네. 아, 이제 솔직히 뭐- 지배구조는 진짜 제일 엉망인 것 같아요. 제일 엉망이에요. 사실 저는 그게- 교육보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이 증시에 몸담으면서 한국 증시는 싸다 이런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계속 쌌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쌀 것 같고. 그리고 예. 이제 그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디스카운트가 더 심화되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계속 언더퍼폼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디스카운트 요인은 우리나라가 장치 산업이니까 예. 그리고 그 장치 산업이 늙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이제 지배구조 위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굳이 일반 주주 신경 안 써도 되는 뭐 그런 거죠. 왜 배당을 줍니까? 비자금으로 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건데 한 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한 기업이 이제 그 지금 2대 주주가 막 주식을 사 모으면서 1대 주주를 위협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분식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상장 폐지 요건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2대 주주가 못 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와, 그럼 신박하네요. 일반 주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뭐 그냥. 일반 주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단면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아까 뭐 지배구조 분식을 했는데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뭐 처벌은 누가 받겠죠. 그렇지만 일대 주주는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 기관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네네네. 걔네들이 연합해서 대주주를 견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액티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지배구조가 개판이었지만 아베노미스가 그거였었어요.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도 아까 많이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주주들을 기관 투자자가 막 밀어붙여도 어차피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대주주하고 친하게 지내자. 네. 그리고 걔네들한테 고급 정보나 좀 받자. 뭐 이런 게 좀 기관 투자가의 문화가 아닌가. 이런 청지기로서의 어떤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본은 좀 바뀌었습니까? 조금?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기관 투자자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예.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꿔놨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도 옛날에 예. 비해서 많이 좀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했을 때 그 분석할 만한 그런 이 파이낸셜 데이터가 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IFRS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됐어요. 근데 그 해외의 어떤 그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은 겉에는 단순하지만 주석 사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분석할 만큼 정보들이 충분하다고요. 특히 이제 세그먼트 리포팅, 그러니까 부문별 그런 정보도 잘 돼 있고. 예. 그래서 분석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애널리스트가 일하기 힘들어요. 뭐 그러니까 공개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분석하기에 역부족이라고요. 한국에서 그 뭐지 공시되는 자료들이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아니에요. 그 주석 사항에 예. 그 애널리스트가 알아야 될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나도 지금 애널리스트 하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IR 매니저한테 물어봐요. 네. 그럼 IR 매니저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답을 가르쳐 줘요. 어. 실적이 어떻게 나와? 그냥 힌트를 그냥 주는 거야, 힌트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IR 매니저가 예. 정답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틀린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실력이 진짜 늘어날까? 그러니까 요즘 가만 보면 개인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유튜브로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레딧이라든가 로빈훗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개인 토론방이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이제 이게 영향력,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 개미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도 더 이상 한국에 많이 안 들어오고 이제 그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미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팔아서 해외 쪽으로 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환매하기에 급급해요. 얘네는 뭔가 지금 매수하기 어렵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졌죠. 근데 아까 제가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잠긴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수가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유통 주식이 아니란 거죠. 예, 거기에 공매도까지 제한해요. 그럼 이 음. 주가 조작하기 아주 쉬운 시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어떤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주가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초전도체 예. 그 나왔을 때 이게 아니라고 판명이 됐는데도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예. 결국 이제 장기 투자할 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도 이제 많이 별로 좀 줄어드는데 예. 이게 지배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참 개탄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교육 문제야.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바꾸기 어렵다 치더라도 사실 지배구조 문제는 이해관계가 딱히 그 오너 일가 그분들 밖에 없으니 사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순환 출자 구조 같은 네. 거를 끊어주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정부의 의지로 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오는 어떤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거를 수술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수술하기 싫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뭐 경총 같은 데는 걸핏하면은 뭐 경영권 간섭 이런 말 하는데 예. 네. 사실 이 대기업 재벌 예. 얘네들의 순기능은 사실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처럼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고 이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그래서 관료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대기업이 오히려 이렇게 경제를 좀 무겁게 만드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활력이 넘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는. 그렇죠. 어. 금융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암호화폐나 어떤 그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뭐 뭔가 잘못되면은 금융기관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파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금융이 좀 잘못되고 있다. 굉장히 금융이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투자가 잘못됐다. 그럼 그 부분만 딱 도려내고 바로 시장 원리로 다시 돌아오는 예.
금리를 굳이 낮출 필요도 없는 이런 어떤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경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야, 그럼 하여튼 한국은 이제 쉽지 않다. 갑자기. 한국 쉽지 않다 이제. 우리 그냥 투자를 할 거면 미국으로 하자. 그러니까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국심의 문제도 아니고 예.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이 나라가 나중에 다음 찬스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빚은 많아도 개인들이 부자니까 그렇죠. 해외에 많은 자산을 사놓고 이제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그 자신들의 부를 지키는 게 국부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주식 투자는 설렘이다 이건데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주식 투자는 두려워. 설레고 지금 두렵다 두려워. 아니, 너무 무서워서. 책에 그거 썼어요. 그러니까 네. 왜 개인들이 주식을 무서워하는가? 왜 어려운 거 어렵게 하냐? 예. 그러니까 사실 개미들이 가장 실력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예. 근데 가장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거는 워렌 버핏도 못 해요. 그 안에 엄청난 변수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쉽게 크게 예. 보고 쉽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써놨고 일단 뭐 설렌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남이 생각하지 않은 거 2024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주가가 한참 올랐다가 떨어져서 바닥 기고 있는 주식들 있죠. 예. 그런 거 보면 설레요. 그러니까 한번 올랐다는 건 뭐냐면 다시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지금 그 시기가 아니라서 누워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기가 먼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편하게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사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고요. 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수소는 인프라도 깔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참 걸릴 거라고 그쵸, 사람들이 너무 멀죠. 생각하는데 네. 결국 이제 산유국들도 결국 석유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산유국인데 결국은 가긴 갈 거다 예, 수소로. 그러니까 수소와 탄소를 쪼갤 것이다. 그냥 태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거를 총에서 쪼개면 예. 수소는 그냥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고 탄소는 꽤 고급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뭐 그라핀 같은 거로 이제 만들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점점 가게 되면 결국 수소를 쓰게 되는 경제는 만들어질 것이다. 인프라가 깔릴 것이다.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경제가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하여튼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왠지 우울하네. 설레십니까? 아니요. 주식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레지 않고 우울한데 그래도 뭐 투자는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잘 찾아보면 또 진짜 좋은 데로 투자할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뭐 애국으로만 투자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냉정하게 봐야죠. 대한민국은 교육부가 제일 문제다 지금. 다음이 지배구조다. 교육부 제일 문제. 알겠습니다. 야, 네. 하여튼 교수님 또 냉정한 말씀을 또 잘 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